네, 반갑습니다. 나의 주식 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원전, 랠리 다시 옵니다. 정부 지원 받고 날아갈 이 주식 특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유튜브가 구독자 167명, 정말 빨리빨리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블로그죠. 저희 블로그도 지금 현재 뭐 기업 분석, 관련주, 증시 브리핑, 매매 기법 등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끝에 추천주 있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정부가 원전을 미는 이유는 좀 간단해요. 정부가 원전을 미는 이유는 좀 압도적으로 저렴한 전기 요금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한국의 특성이 뭐죠? 바로 제조업 중심 국가입니다. 한국이 농업 국가에서 벗어난 지 되게 오래됐고요. 이제는 제조업, 그다음 뭐 데이터 센터, AI 이쪽으로 들어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싸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당연히 필수 중에 하나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이에요. 자,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은 전기가 1초만 끊겨도 수천억 워츠의 웨이퍼를 버려야 돼요. 이거는 이전에 한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멈췄던 적이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때 몇백억 정도의 웨이퍼를 버렸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클린룸 이런 쪽은 전기가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철광회사의 같은 경우는 용광로가 한 번 식으면 재가동에 수주가 걸리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멈춰서는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특성상 전기가 멈추면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AI라던가 데이터 센터 같은 쪽은 전력 관련해가지고 되게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전력이 멈췄을 때 그것에 대한 손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비상 전력을 설치를 하고요. 비상 전력 이외에도 또 비상 전력을 설치할 정도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우선에 두고 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만약에라도 끊길 시에는 즉시 비상 전력이 가동될 수 있게 세팅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조선주들 쪽에서도 최근에 데이터 센터랑 묶이는 종목들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 바로 비상용 발전 엔진을 그러니까 즉 배에 들어가는 대형 디젤 엔진을 설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데이터 센터에 묶이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왔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 빈국의 에너지 안보입니다. 자, 한국의 에너지는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섬과 같습니다. 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제 분쟁으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가 결국 우리가 안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제 군사적으로도 안보가 될 수 있지만 에너지도 동일하게 안보의 선상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정부가 이전에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탈원전 정책을 내놨고 그 탈원전 정책을 내놓을 당시에 유럽에서 EU도 동일하게 탈원전을 하겠다. 특히 뭐 이제 노르웨이라던가 뭐 스웨덴 이쪽 나라에서는 뭐 탈원전 정책을 아예 이제 원전 정책을 없애고 오로지 탈원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나라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왜 지금 원전을 계속해서 짓고 있고 원전이 왜 자꾸 사이클이 도느냐? 바로 예측을 뛰어넘은 AI 및 반도체 전력의 수요 폭발입니다. 자, 탈원전 정책을 처음 설계할 당시만 해도 전 세계 인구 감소와 산업 성숙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완만하게 늘어갈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약간 조금 우상향 패턴이 나왔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꽂아버린 겁니다. 전력 수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을 신재생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주식을 2000년 초반, 2020년쯤에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저는 원전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뭐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 집권하고 있던 당이 아닌 정권이 교체됐을 때는 이전에 있던 문제점들을 무조건 보완해 나가고 혹은 바꿔 나가는 특성상 원전 쪽도 다시 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전반적으로 가장 강하게 밀었던 내용들 중에 몇 가지가
일단 뭐 탈원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규제, 뭐 부동산 정책 이런 쪽도 있었고. 근데 이제 탈원전 쪽은 아무래도 저는 솔직히 뭐 원전이라는 게 물론 불안하긴 합니다. 이게 폭발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전에 알 수 있듯이 뭐 체르노빌이라던가 후쿠시마 이런 데를 봐도 이 땅이 완전하게 복구가 되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 전방에 10km, 20km는 100년 이상을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졌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큰 것뿐이지 사실 원전이 불필요하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성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지리적 한계와 간헐성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탈원전의 핵심은 원전을 줄인 만큼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영토는 특성상 명확한 한계가 너무나도 드러납니다. 자, 땅은 좁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토의 70%가 산지라고 합니다. 산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깔거나 바다에 대형 풍력 단지를 짓기는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산을 깎아 태양광을 짓다 보니 산사태 등 환경 파괴 논란도 계속해서 뒤따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날씨 리스크도 무시를 못해요. 밤이나 장마철, 겨울철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공장을 당연히 돌릴 수 없겠죠.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하죠? 바로 사계절의 나라입니다. 사계절이 그리고 그 사계절 중에서도 저는 솔직히 이제는 봄과 가을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름, 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6개월 뒤에 우리가 지금 에어컨을 켜고 있지만 6개월 뒤에는 뭘 틀죠? 히터를 틀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뒤에는 에어컨을 틀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날씨가 즉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날씨 리스크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력망이 유럽처럼 이웃 나라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전력 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전력이 부족해요. 전기가 부족하고 어디서 끌어올 겁니까? 북한에다 끌어올까요? 혹은 일본, 중국? 우리나라는 아무리 육로가 있고 육로가 없는 나라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사실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땅은 떨어져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땅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게 다행일 정도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는 주변국과 이웃이 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더더욱 심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시절을 생각을 했을 땐 일본과는 완만한 좀 이웃의 관계를 지냈죠. 자,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어떤가요? 일본 엄청나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웃 나라와 연결돼 있지도 않고 연결을 할 수도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전기가 부족할 때마다 해외에서 수입을 해올 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이 전력에 한해서는 내수가 확실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가 확실해야 되고 우리 이번에 아시겠지만 그 젠슨항 관련해 가지고 그 소버린 AI 즉 젠슨항이 만드는 그런 이제 AI 쪽이 국내에도 도입이 될 수 있게끔 소버린 AI로 네이버가 주가를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는 것은 국내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생각을 하려면 결국 원전이 한 번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종목 몇 가지 한번 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원전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고 약간 좀 시장이 밀렸고요. 시장이 한번 1차적으로 밀림이 있었고요. 그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약간의 좀 재료 소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최근 주식 시장의 파도가 어땠냐? 주식 시장의 흐름이 어땠냐? 자, 첫 번째. 지금 최근에는 주도주 장세가 너무 강합니다. 주도주. 우리가 흔히 아는 주도주 시장이 너무 강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삼성전자, 그다음이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이 SK 하이닉스 등 약간 반도체 그것도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할 수 있는 두 개의 종목만 오르면서 코스피가 상승을 했어요. 그때 아실 거예요. 최근에 주식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코스피가 올랐는데 뭐 하락 종목은 6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코스피의 비중이 45%이기 때문에 두 종목만 올라도 오르고 나머지 종목이 다 떨어져도 코스피를 올릴 수 있는 약간 괴리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최근에 시장이 좀 밀린 부분도 있었고요. 시장이 밀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이 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주도주 장세, 원전이 약간 조금 뒤축이 되었지만 지금 이거래일제 반등을 해주면서 약간 수급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전 주제를 한번 갖고 와봤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이 한번 이탈이 됐었습니다. 200일선이 이탈이 됐었지만 다시 한번 좀 주가를 끌어올렸죠. 주가를 끌어올렸고 결국 한번 200일선까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박스권 구간에서 파동을 그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그 중간에 뭐가 있죠? 매물대 구간까지 있으면서 이 구간이 정말 정확하게 어떠한 구간? 가장 박스권을 만들 수 있는 합리적인 구간이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는 증권사에서 판단을 했을 때도 다시 한번 우상향 패턴이 나올 수 있는 13만 원. 물론 전고점까지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점 아래까지는 한 번 더 돌파 추세가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뭐 이제 대우건설, 그다음 뭐 현대건설 요런 쪽은 이제 뭐 설계, 건설 이쪽도 있지만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약간 좀 재건, 지금 중동 전쟁 그쪽으로 좀 재건 이슈가 붙기 때문에 재건과 그다음 원전 설계 이쪽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좀 다행인 부분은 약간 이 종목도 반등을 해주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음봉 마감이 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갭이 시가에서 갭이 뜬 이후 강하게 뜬 이후 눌렸기 때문에 살짝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주가를 끌어올려 줬다라는 것은 좀 나름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의 캔들이 붙어 있는 이 구간이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지지선 구간과 그다음이 21선 구간에서 지금 딱 이 캔들이 좀 원래 중요했습니다. 이 캔들이 만약에 위로 뚫고 올라갔으면 이 위로 뚫고 올라갔으면 어디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21선이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뚫고 올라가지 못했죠. 그러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내려올 만한 이유도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차익 매물 실현이에요. 자, 이 지금 고점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고점, 지금 현재 최근에 고점을 찍은 이후 주가가 단 한 번도 상승 가도를 달리지 못하고 반등 눌리고가 무한 반복이 됐습니다. 자, 캔들에서 한 번이라도 반등 떠주면요. 다음날 더 강하게 밀리고요. 이 패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었고,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이렇게 갭을 뜨기 시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평단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은 지지 구간을 이 구간에다가 잡아 두시고요. 그 다음이 21선을 한번 좀 지지를 받는지 혹은 저항을 받는지 대응을 하신 뒤에 그러면 어쨌든 다음 캔들이 구름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구름대로 들어왔을 때는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명심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현대건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재건 관련주였죠. 재건 관련주였고 대우건설보다는 조금 더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이 종목 동일하게 이 구간이 약간 좀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매물대 위에 딱 올라와 있죠. 그 다음 오늘 이제 금요일의 캔들이 21선에 살짝 조금 애매하게 눌렸다가 빠져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눌렸다 빠져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종목들의 특성이 이제 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이 한번 강하게 떴다가 이거 참 애매하죠. 요거 뭘까요? 요게 바로 동시호가입니다. 동시호가. 장마감 동시호가에 무려 21%를 올려요. 21%를 올렸다가 바로 떨어집니다. 동시호가에 우리가 팔 수 있나요? 어렵죠. 이거는 거의 대응이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결국 주가를 한번 끌어올렸다 눌렸다 뭐 여기서만 봐도 어쨌든 최대한 기본 가격을 잡고 대응을 하면서 한 번 더 주가를 슈팅을 하겠다라는 좀 저는 명분이 살짝은 좀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지 저항이 지금 현재는 좀 명확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주가가 한번 강하게 올린 이후 지금 현재 그다지 많이 눌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종목들을 봤을 때 기본 3, 40% 이상이 빠졌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빠르게 지지 구간을 잡았고요. 지지 구간을 잡은 이후에 한 번 더 주가를 올립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의 좀 약간 종가가 금요일의 종가가 약간 종가가 이제 주가 대비 한 29% 정도면 많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꾸 계속해서 윗꼬리를 많이 달고 내려오는데 윗꼬리를 말고 많이 달고 내려온다는 것은 매도를 조금
매도량이 매수량보다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살짝 좋지 못한 시그널도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지금 기관 쪽에서 꾸준히 담아가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연기금 쪽에서도, 연기금이 아닌 외인 쪽에서도 꾸준히 담아갔고, 그리고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의 특성상 이제 뭐 원전 이런 쪽도 있지만 얘는 관련주가 원체 많잖아요. 관련주가 원체 많고, 뭐 아시겠지만 뭐 당연히 삼성전자의 모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크게 삼성물산은 뭐 크게 뭐 조선 혹은 뭐 방산 이런 쪽에 명확하게 묶이는 곳이 아닌 약간 좀 문어발식, 여기도 묶이고 저기도 묶이고 하는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HI 한번 봐보면, 야, 최근에 원전 종목들이 다 이래요. 최근에 원전 종목뿐만 아니라 최근 모든 중소형 관련주가 다 이렇게 쭈루룩 흘러 내려왔었습니다. 쭈루룩 흘러 내려왔었고, 이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이런 지지 구간도 한 번씩 없이 다 내려온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BHI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주가를 결국 21선에서 강하게 좀 저항을 받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도 똑같네요. 동시호가에서 강하게 떴었네요. 자, 이런 게 사실 뭐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동시호가에서 띄웠다는 것은 누가 강하게 동시호가에서 대량 매수를 하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분봉의 거래 대금을 봤을 때도 이 지금 가장 요 거래 대금이 최근 며칠간 이렇게 봐도, 차트를 돌려봐도 이만큼의 순간의 거래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만 봐도 거의 근 2주 동안 이만큼의 거래 대금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약간 뭐 블록딜 비슷하게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어디 쪽이 주체가 됐을지는 저는 약간 좀 외인 쪽이 주체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외인 쪽이 주체가 된 것 같긴 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이 일단 다행인 부분, 200일선은 돌파를 했고 300일선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눌리더라도 여기서 눌렸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HI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목표가가 1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썩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성 파워텍 한번 볼 건데, 제가 사실 다 말씀드렸던 차트가 다 이랬어요.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재료 소멸이 되면서 진짜 한두 번씩 이렇게 반등 나와주고 그 이후로 쭉 밀리는 이런 캔들이 나왔는데, 조선주들 쪽은 더 심합니다. 조선주들 쪽이나 혹은 뭐 로봇 이런 쪽은 추세 이탈이 나온 케이스도 있고요. 그런 거를 한번 좀 보셔야 되지만, 어쨌든 보성 파워텍 자체는 차트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일단 200일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어요. 200일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은 21선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종목이, 그렇다는 것은 이 박스권 구간에서 놀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거죠. 박스권 구간에서 놀다가 슈팅이 나왔을 때 아마 매물대 구간까지는 올렸다가 다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 매물대를 눌렀다가 올라가는, 좀 약간 차트가 아마 길게 우상향 패턴이 나올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전고점까지 바로 가진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 효성중공업입니다. 자, 효성중공업이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주가 자체가 이제 좀 한 주당 가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크게 많이 내려오진 않았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일단은 이 구간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구간 약간 지금 이 딱 박스 구간이 마지막 지지가 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밑으로 빠졌을 때는 아마 지금 현재 이 매물대 구간과 그다음 여기 뭐가 있죠? 200일선이 있잖아요. 200일선 있는 이 박스 구간이 아마 지지를 마지막으로 받아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 우상향 패턴이 나올 것이고요. 우상향 패턴이 나올 것이고, 자, 캔들을 아마 천천히 우상향으로 올리다 보면 딱 여기 박스권에 딱 들어가죠. 차트 종목 자체가. 박스권에 들어갔을 때 눌렸다가 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간 구름대 구간을 살짝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가장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리 눌려도 아마 298만 원 밑으로는 바로는 안 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한전기술도 이제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고, 아마 뭐 분봉을 보면 똑같겠네요. 네, 여기 동시효과가 이렇게 찍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동시호가 찍혔다가 거의 한 10%훅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저도 좀 처음 보는 케이스네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거를 좀 처음 보는데 원전 쪽에서 이게 많은 거 보니까 좀 우리가 흔히 아는 블록들이 좀 발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약간 매매 동향도 같이 보고 있는데 약간 조금 한 만 주 정도를 딱 한 번에 마치 약속이 된 것처럼 사고 파는 그런 케이스가 보이긴 하는데 가격을 높여서 팔았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득이죠. 주가를 한번 강하게 크게 끌어올렸다가 눌렸다 올리겠다는 입장이 조금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체결이 이루어진다? 그럼 뭘 볼 수 있냐면 바로 단기간 주가를 한번 끌어올릴 이제 주체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투신 쪽에서 약간 좀 강제적이라는 말은 좀 죄송하고요. 투신 쪽에서 최근에 좀 강하게 매수세를 붙이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강하게 주가를 붙이는 몇 가지 종목들이 최근에 다 급하게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원전 쪽도 다음 주에 우리가 장이 시작이 됐을 때 다음 주 주중에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아무래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21선에서 한번 조금 눌림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0일선 위로는 일단 돌파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날의 캔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다음 날의 캔들이 더 중요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날에 포지션을 정확히 잡고 여기를 지지 삼겠다. 혹은 여기를 저항을 삼겠다. 여기를 지지 저항을 삼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포지셔닝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일단은 뭐 캔들이 나오는 걸 보고 한번 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200일선을 한번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300일선을 지지를 받았었지만 지지를 받은 이후 어떻죠 지금? 200일선으로 바로 돌파를 했죠. 그렇다는 것은 200일선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전 KPS 이 종목도 아마 분봉 똑같을 것 같아요. 네, 다 이런 식으로 체결이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종목을 보면은 외국인이나 혹은 기관 쪽에서 장중에 매수세가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막판에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이 매수가 됐다는 얘기인데, 장막판에 이만큼을 산다? 그렇다는 건 무조건 약간 좀 동시호가 때 장난을 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차트가 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네, 조금 처음 보는 현상이네요. 비슷한 종목들이 다 이러네요. 그럼 한전도 그런가요? 한전은 안 그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00일선이 추세가 이탈이 됐었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렸습니다. 300일선이 이탈됐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렸고요. 이 다음 캔들에서 300일을 지지받고 시작을 할 거냐 혹은 200일에서 지지를 받고 시작을 할 거냐를 보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매물대 구간에서는 한번 걸쳐질 가능성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을 이만큼의 박스권을 쓸 거냐 혹은 여기다가 두고 박스권을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이제 한번 슈팅을 낼 거냐는 다음 캔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음 캔들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으로 우리 기술까지만 한번 보고 이제 추천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뭐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갔고 뭐 이 종목도 똑같네요. 동시호가 때문에 상한가 간 거네요. 네, 동시효과 때 이렇게 강하게 팍 띄워버리니까 넥스트장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흐름. 이것도 투신 쪽에서 엄청나게 매수세 붙여놨습니다. 네, 처음 보는 상황이라서 사실 저도 이거를 뭐라고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그 좀 주식을 할 때는 두 가지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긍정의 포지션을 갖냐, 혹은 부정의 포지션을 갖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가져가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무조건 매매를 종목을 할 때는 무조건 부정적인 시선에서 종목을 바라봐요. 여기서 안 주면 나가야지. 여기서 무조건 쏠 거야. 라는 제가 제 종목을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전에 좀 엇비슷하게 종목 들어갔다가 동시호가에서 말도 안 되는 거래 대금을 봤었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종목에서요. 네, 그 종목이 결국 다음날 우상향 패턴이 나왔었고 아마 그 종목이 후성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후성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후성이 아니라 DB하이텍인가? DB하이텍? 아, 예, 맞네요. DB하이텍.
DB하이텍 동시호가에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거래 대금이 빵 터진 적이 있어요. 진짜 이러고 결국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치 사전에 조율이 된 것처럼 이만큼의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거의 960억이 넘게 터진 겁니다. 960억이 넘게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캔들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이렇다는 것은 사전에 조율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기술이나 이런 쪽은 사전에 조율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매수를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눌려 있었고, 너무 많이 눌려 있던 기간 동안 그나마 추세가 이탈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려 줬지만 결국 매물대 구간에서 한번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좀 장대 양봉을 띄우면서 주가를 빨리 올려서 지지 구간을 21선 위에서 지지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혹은 이 구름대가 끝나기 전 이 캔들에서 약간 쇼부를 확실하게 봐서 매물대 위로 하루빨리 올라가서 여기서 눌려야지만 전고점 돌파가 가능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들 요렇게 한번 체킹 들어갔고요. 오늘 추천주는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자, 효성중공업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이 종목이 지금 5거래일 넘게 연기금에서 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투신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매수를 붙이고 있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효성중공업이 주가 자체가 비싸긴 하지만 충분히 우상향 패턴을 가질 수 있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일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가는 이제 금요일에 종가 이하로 이제 좀 잡으시면 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20만 원, 목표가는 3% 이상부터 자율매도 해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이제 뭐 체코, 그다음 폴란드, 수주전 쪽에도 정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 은행 쪽에서도 이제 약간 계속해서 지원 사격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대응을 하시되, 아마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겠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주식 시장의 사이클 자체가 어려워요. 사이클 자체가 어렵고 가는 종목만 가고 가지 못하는 종목은 정말 그냥 수급조차도 없이 빠지는 종목들이 대다수란 말이죠. 오늘 같이 금요일 같이 이제 금요일 날과 같이 오늘 이제 주가를 한번 그냥 전체적인 종목에 반등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악재인 게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증거예요.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증거고, 그 증거의 기간 동안 결국 우상향 패턴을 이어가려면 종목들을 최대한 잘 잡으셔야 된다. 잘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잘 잡은 이후 잘 매도를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이 지금 최근 시장에서는 사실 주도주 위주의 매매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예전에 이제 뭐 2차 관련주, 3차 관련주들을 잡는 거는 지금은 약간 좀 리스크가 있는 행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또 더 즐겁고 더 재미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화